이거는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감가상각비 조정. 감가상각비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요. 이제 해보면 감가상각비는 제가 아까 무조건 그 결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신고조정 사항이죠. 감가상각비는. 근데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근데 신고조정을 인정을 해주는 때가 있어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그 특별세액 감면을 한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는 모두 반영을 해야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손익계산서에다가 내가 감가상각비를 반영 안 했으면 그때는 강제적으로 신고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감가상각비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세무적으로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회계적으로 매년 받아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돼요. 어쨌든 회계 입장에서는 그게 실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이 감가상각비를 안 하게 되면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익이 과대하게 나 보이죠. 근데 세무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반영 안 해도 상관없어요. 2월 해서 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받지 않는 데들은 그렇게 이제 감가상각비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감면을 받는 업종들은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에 반영을 안 했으면 신고조정에다가 반영을 해야 돼요. 이유는 감면이라고 하면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감면되는 세금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커지겠죠. 그럼 감면되는 금액도 세액도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 받지 않은 거를 다음 연도에 계속 이월시키게 되면 법인세를 그만큼 계속 적게 낼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강제적으로 신고조정에 넣어버리게 돼요. 그때만 빼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법인세법상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결산세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 사항인데, 요 결산세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통해 송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어요. 경정청구를 못해요. 결산세 반영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자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거죠. 결산세에 반영을 했으면 그 당기에 그 법인세를 정기신고할 때 법인세를 적게 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더 많이 내는 거고. 근데 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 감면 면제받은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송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면 뭐 법인세도 당연히 적게 내거나 아니면 결손이 날 수도 있죠. 실질적인 결손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했더니.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하지 않는 데들은 결손이 날 가능성이 많은 회사들이 손익계산서에 안 넣어요. 이익이 나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송금으로 넣게 되면 아예 결손금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법인세 감면할 세액도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 임의상각제도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결산서에 계상해야 되므로 과대계상은 물론 과소계상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대계상했으면 송금불산입을 할 거고요. 과소계상을 했으면요, 이거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런 거고, 법인세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과대하게 했다.
그러면 송금불산입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과소하게 했다? 아무것도 세무조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다음 연도로 2월 되겠죠? 근데 감면을 받는 회사들은 그 과소하게 됐으면 그 차이만큼은 신고조정에서 송금 산입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에서 뭐 이렇게 있는데 리스도 있고, 이 리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 있고 안 되는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막 그런 거 있어요. 감가상각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소유권이 나한테 왔을 때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그 건설 중인 자산, 그 소유권이 나한테 온 게 아니죠. 내가 돈만 지금 일부 지불을 했을 뿐이지 소유 권리 자체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것들, 이게 감가상각비로 넣어준다라는 거는 유형자산, 고정자산을 회사가 앞으로 내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샀어요. 근데 요거를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이 됐으면 감가상각비를 해주는 거고, 그냥 샀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감가상각비를 반영 안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몰라 이게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세금계산서 들어온 거 보고 아 이거 기계장치 샀구나, 뭐 차량방 샀구나, 그 정도까지 하는 거고, 실제 회사에서도 그게 매입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회사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매입이 됐으면 그냥 다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싶으면 감가상각 계산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감사를 받는 데들이 정말 실사를 했는데 저 기계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감가상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서화, 골동품, 조경수,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회계처리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요. 지금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보통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을 쓰고 있는데, 정액법, 정률법 쓰는 자산들 여기 위에서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상각방법에 신고, 무신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상각방법을 뭐 신고를 보통 안 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상각방법 대부분 무신고이기 때문에 요 정액법 이쪽에 있는 것들을 쓰죠. 정률법이나 정액법. 폐기물 매립시설 이런 데들을 기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본 적도 없고, 광업 회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게 1번하고 4번 정도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1번 건축물은 정액법 쓸 거고, 유형 고정자산 정률법 쓴다라고 되어 있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정액법을 쓰고 있어요. 차량은 감가상각 여기는 감가상각에 대한 이해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 정도는 읽으셔야지. 이게 뭐 개별 자산별로 수원비 지출금이 300만 원이 안 되면 요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굳이 자본적 지출을 안 넣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 금액을 모르면 300, 내가 알고 있는 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이거를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금액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딱 필요한 것들만 여기다 다 넣은 거거든요. 세무대리인이 많이 하거나 일반 회사에서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좀 15인 처리 있고요.
15인 계산의 단위에서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메뉴를 보게 됩니다. 여기 미상가품 감가상각기사, 여기 보면은 개별 자산별로 다 되어 있죠. 개별 자산별로. 그래서 제가 자산 부채는 거래처 원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굳이 여기 유형자산 뭐 이런 것들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래처 원장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개별 자산별로 다 있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감가상각비가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지금 여기 지워졌잖아요.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회사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감가상각비를 할 때 지금 여기 9월까지 되어 있긴 한데 12월까지 뭔가 매입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정별 원장하고 고정자산 등록 화면을 두 개를 열어놓고요. 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다 빠짐없이. 계정별 원장에 있는 금액과 여기 있는 금액이 동일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잘 얘기를 했다, 뭐 잘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회사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적용을 했으면 여기 이제 금액이 다 반영이 됐을 거고, 감가상각비가 뭐 7천 얼마일 건데, 여기 지금 지워서 그러는데 다 해서 감가상각비가 여기가 7,400이었어요. 7,400. 여기가 그래서 총 7,400인데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할 때 건물분 얼마, 차량운반고 얼마, 비품 얼마, 시설장치 얼마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죠. 감가상각비 여기에다 입력이 되는데, 저는 지금 판관비 쪽에다가 입력을 했는데요. 감가상각비는 제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에 쓰이는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쪽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돼요. 제조업. 뭐 건설업이다 그러면 건설업에 관련된 자산은 건설과 관련된 그 감가상각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냥 여기다가 다 입력을 했어요. 근데 구분은 하셔야 돼요. 제조에 쓰이는 건지 판관비로 들어가는 건지. 근데 뭐 제조업 없다 치고 그냥 판관비에 다 넣었을 때 7,300인데 이렇게 자산별로 넣죠. 계정 과목별로. 건물 3,300, 뭐 차량 운반고 2,60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넣어도 되는 이유가 이거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별 자산별로 관리를 해주고 있죠. 근데 감가상각비를 안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0으로. 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안 넣는 회사다. 0으로 바꿔주시고요. 0으로 바꾸는 이유는 감가상각비를 안 넣었으니까 여기 미상각 잔액도 동일하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1312, 1312 오듯이 1억 500이면 감가상각 반영 안 하고 여기가 1억 500 이렇게 되겠죠. 이유는 결산이 다 끝났어요. 법인세 신고 다 끝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1월을 한 4월 정도에 시작을 할 거예요. 부가세 신고할 때. 또는 일반 회사에서는 뭐 그때 뭐 지금 2월이긴 한데 1월부터 그때 기장을 다 해가니까 1월에 마감 이월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쌤들인 기준으로 4월에 마감 이월을 해요. 그러면 여기를 0으로 안 해놓으면 이 상태로 마감 이월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또 감가상각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마감 이월이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미상각 잔액이 작게 계산이 돼 있죠. 그러면 다음 년도 감가상각비가 작게 되겠죠. 근데 요 표의 이제 총액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요 금액하고 다 동일해줘야 돼요. 요거는 그냥 총액 합계가 나온 거고 저거는 세분화돼서 다 나온 거.
동일해 줘야 돼요. 근데 저거를 안 지우고 마감을 유효를 하게 되면 내년에 감가상각비가 이상하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거를 내가 이제 캐치를 해내면 전년도에 지금 잘못 넘어왔네, 뭐 뭔가 해줘야 되겠다, 뭐 그럴 건데, 그거 모르고 그냥 내년이 됐을 때 이거 딱 보고 여기에 떠 있는 거 그냥 감가상각비에 딱 반영하게 되면 요것과 그 재무상태표 고정자산 금액이 완전 다른 금액을 뜨게 돼요. 몇 년 있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유의할 점은 우리 중간연합을 하게 돼요. 법인세 중간연합을 하게 되면 8월에 중간결산을 한번 했어요. 그럼 요거 띄우면요, 여기가 지금 정기 결산이니까 12월로 돼야 되는데 6월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2로 바꿔줘야 돼요. 12로 바꿔주는 거는 고정자산에서 여기서 여기 있는데 감가상각비 재계산이 있어요. 연말결산으로 바꿔서 다시 재계산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6개월치 금액만 여기에 표시가 될 거거든요. 6개월 이내로. 그럼 감가상각비가 또 잘못되겠죠. 네. 그러한 실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제가 한 실수예요. 옛날에 못 모르고 막 그냥 뭐 여기 가서 여기 가서 보라니까 여기에 이렇게 편하게 계산이 다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했죠. 근데 감가상각비 안 한 데도 그냥 이 정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자 하고 그냥 냅두고 2월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차라리 그 다음 연도 반영을 안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엔 또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꼬여버리는 거 그때. 그래서 그거를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각 부인액 세법에서 인정한 내용연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연수가 회계 기준에는 없어요, 실은. 근데 세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연수를 그냥 회계 기준도 같이 따라가요. 뭐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라 이렇게 하지만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정해놓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감가상각비 보통 5년을 치는데 3년만 했어. 합리적으로. 회계에서 합리적으로 3년만 했어요. 그러면 2년치가 과대 계상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송금불산입 때는 상각 부인액이 생겨서 송금불산입이 되는데 시인 부족액은 이제 세무조정이 없어요. 내가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안 하면 시인 부족액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얘가 플러스가 생기면 상각 부인액이 생기면 여기에 어딨죠? 상각 부인액이 생기면 여기 이렇게 딱 숫자가 뜨면서요. 합계 등록을 치면 여기에 금액이 떠요. 근데 시인 부족액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뜨면서 마이너스가 뜨거든요. 여기를 하면 뭔가 마이너스가 뜨니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떠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얘기했다시피 상각 부인액은 송금불산입 요구를 하지만 시인 부족액은 아무 세무조정이 없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송금불산입 요구된 게 있으면 이번에 시인 부족액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세무조정이 생겨요. 전년도에 송금불산입 된 거를 이번에 이제 시인 부족액 그 차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 거는 안 되고요. 전기에 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만 이렇게 세무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 아까 그렇게 그 화면으로 보여줬던 거를 여기에 또 다 넣어놨어요. 이거는 회계 모듈이고요. 여기는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 모듈 같이 넣어놨거든요. 비교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여기는 비품, 촬영 운반국 들어가네요. 건물은 안 넣네. 그래서 이렇게 무형 고정자산이 있으면 무형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합니다.